안녕하세요. 김현편입학원에서 생물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생물 수업 시간에 막 엄청난 생물 공부의 양을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엄청 읊어드렸던 수업을 항상 하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특강은요, 뭐 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제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시험지를 배부를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과제 형태로 답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첨삭 지도를 해주는 그 주간식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4년째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10월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11월부터는 모의고사가 풀이가 되면 모의고사 문제에 이제 서술형 문항이 포함이 되니까 거기서 다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강은 그런데 그죠? 나는 인강 학생들은 그럼 버리겠다는 거냐? 막 이런 약간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강 친구들 좀 서럽기도 하고요. 그쵸? 뭐 나는 집이 멀어갖고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제가 이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해드렸던 게 이제 그 학습자료실에다가 매번 채점 끝날 때마다 시험지하고 모범 답안을 같이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올려드릴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건 사실 그 주관식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 문제를 보고 모범 답안을 보시면 나 이거 알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실전 기출문제 풀이 할 때도 아마 느껴보셨겠지만 막상 문제를 받으면 팻대가 안 굴러가죠. 심지어 이게 모의고사다, 시간이 걸려있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마음은 급하고 답안 작성지는 정해져 있고 자리 안배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난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야.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고려대는 100% 주관식인데다가 제가 수업 시간 늘 말씀드리지만 고려대학교는 시험지도 A4고 답안 작성지도 A4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4분의 3 정도? 박스 공간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 그 오른쪽 아래 당구장 표시로 굉장히 절망적인 문구가 하나 나오죠. 이 박스를 넘어가는 답안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넓지도 않은 공간에 심지어 문제는 주관식 8문제, 9문제 선생님이 분석해 준 거 보니까 소문항으로 따지면 한 20문제가 넘게 나오는데 그거를 요따시만한 박스 안에 집어넣으라고 심지어 그걸 50분 동안에 시간 압박과 공간 압박이 엄청난 시험에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서술 시험이신 거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도 뭐 서술형이 없진 않고요. 그래서 주관식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한들 주관식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얼어버릴 텐데 현장 학생들은 선생님이 첨삭도 해주시고 막 한 달에 한 번꼴로 막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한다는데 막 인강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선생님 모범답만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첨삭 지도가 저도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거의 채점을 하고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인강 학생들까지 대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에 일단은 한강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사랑스러운 인강 친구들을 제가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진행되었던 이 모의고사를 제가 대면 첨삭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주로 학생들이 어떠어떠한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이 답안은 이쪽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몇 개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수업은 내가 지금 자기들한테 주관식 모의고사를 풀자 내가 풀어줄게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모범답 다 드릴 거예요. 심지어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학설에서 있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답은 자기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주관식 답안이라고 하는 게 답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답안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첨삭을 부탁을 드렸는데 감점을 막 인들 했는데 도대체 이 감점을 왜 당한 건지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식 답을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감점이 돼요. 근데 도대체 나는 포인트를 모르겠어. 자기들은 모르죠,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확연하게 이건 감점 포인트가 있는 답안들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감점 포인트가 되는지 이것만 잘 잡으셔도 연습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월별로 진행했던 모의고사들을 말씀드렸다시피 답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닙니다.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범 답안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내지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내를 드리려고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원래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옷에 따로 안 하죠. 뭐 발생학 특강이나 내지는 면역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토픽이라 그냥 바로 할게요 하고 들어갔었던 건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점이 되는데요. 감점이 되는데
질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거나 진짜 말 그대로 문제에 부합하지 않아서 감점을 당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억울할 게 없지. 공부한 걸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어떤 문제냐에 상관이 없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첨삭할 때마다 진짜 손가락이 분질러질 것 같아.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느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는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나 놓지 않나 싶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이 이제 주관식 답안 작성 훈련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앞으로 디테일을 보시긴 하겠지만 매월 주관식 모의고사 풀이를 보시기 전에 일단 공통적으로 주관식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좀 큰 아웃라인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4가지 부분만 정리 좀 해놨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빨리 살펴보고요. 우리는 3월 분량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크게 4가지로 제가 구분해드렸는데 자, 1번부터 일단 한번 보실게요. 이게 뭐 저런 당연한 얘기를 턱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눈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있잖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고 기역, 니은 빈칸을 채우고 기역, 니은이 이런 관계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라는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문항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총 3개인 겁니다. 기역이 뭔지 밝히고 니은이 뭔지 밝히고 그 다음에 이 기역, 니은 사이의 관계를 밝혀라 라고 하는 3개의 질문이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실 때 기역, 니은만 쓰고 답을 안 쓰신다거나 내지는 둘의 관계는 밝혀놓는데 정작 기역, 니은이 뭔지를 안 밝혔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충족이 안 되는 답안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험장 가면 더 하실 거예요. 이게 저랑 모의고사 풀이 하시는 것만 해도 그래도 아직 긴장감이 안 생기잖아요. 뭐 시험도 아니고 뭐 집에서 뭐 선생님이 시간 재라고 하니까 뭐 시간 재긴 하겠는데 내 책상에서 내 필기구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뭐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시험장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출사 문제를 못 갔지만 그 전년도까지 거의 한 최근 3년 동안 계속 이제 시험장에 참석을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나잖아. 나는 교수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학생이 아니야. 나는 지금 연고대를 붙으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시험장에 가면 묘하게 긴장이 돼요. 그리고 매번 그 시험이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험 보는 시간이 머릿속에 없어요. 시험 봤던 연대 3시간, 고대 1시간이 내 머릿속에 이미 없어요. 시험을 보고 나오는 순간에. 정작 그 시험이 나한테 별로 미안해. 중요하지 않은 나도 시험장에 있는 분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막 모든 학생이 긴장을 하고 있고 막 눈에 막 무조건 이번에 갖고 와야겠다라거나 결혼 의지가 보이고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또 누군가는 비염에 걸려 있고 누군가는 다리 떨고 있고 막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시험을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한다. 놓치는 게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거의 시험장 가면 10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훈련할 때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려대 문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고려대 문제가 단답형은 상관이 없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 뭐뭐 하고 뭐뭐 하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요구사항이 2가지이신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1개인지 2개인지 일단 답변에 뭐뭐뭐 3개가 나와야 하는 건지 그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답안 작성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급한 마음에 쓸 것 많고 머릿속에 지금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막 작성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써야 할 걸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시고요. 고대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답안 작성한 거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고 옮겨 쓰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문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답을 썼는데 맞았다 틀렸다 이건 어찌됐건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내 생각에 틀렸건 맞았건 그거는 억울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답안 형태 자체를 3개를 쓰라고 했는데 2개밖에 안 썼다라거나 또는 뭐 아래에 보기 안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기호를 통해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라고 했는데 기호를 안 썼다라거나 이거는 문제 파악이 충분히 안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시고 답안을 제출하실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모의고사는 제가 채점해요. 나는 자기들 편이야. 언제나 네 편이야. 그래서 자기들에게 점수를 최대한 주고 싶고 막 글자가 안 보이면 어떻게든 막 흐리눈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 글씨를 보이게 해서 보고 싶고 이 친구가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걸 파악을 어떻게든 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구석을 찾아서 점수를 주려고 애쓰는 게 저예요. 근데 채점관이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채점하시는 그분이 나처럼 본인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 애를 쓰실지 아니면 깎고 싶어 애를 쓰실지는 모르는 상황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마인드는 최악의 악을 생각을 해야죠. 진짜 이 채점관이 꼬투리가 이만큼 있으면 잡을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답안 작성을 하시면 글자가 혹시 못 알아보게 되는 건 아닐 건지 혹시는 필요한 조건 만족이 안 되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를 이용해 순서대로 써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 기억, 디귿, 니은을 안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구를 심지어 시간도 더 오래 걸렸는데 그걸 썼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나와서 그걸 깨달았어. 채점관이 어떻게 해줄까? 정말 운이 안 좋으면 그냥 쓱 그거 끝날 수도 있어요. 문제 안 읽었구만.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뭐 앙심이 있겠어요. 그분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교는 만만한 학교가 아닙니다. 연대나 고대고요. 명석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이신 거잖아요. 거기서 사실 기호를 통해 답을 해라고 하는 문제에 그렇게 문구를 썼다는 얘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문제 해석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 친구는 쉬운 말로 얘기해줘 못 알아듣는 친구야 라고 하는 인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뭐 감점 정도로 끝난다라든지 내지는 뭐 맞게 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북 긋고 0점 해도 내가 할 말은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집 잡힐 거리를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무슨 공산당에 와가지고 나한테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트집을 잡을 수 없어갖고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안들을 작성하셔야 돼요. 거창하게 화려하게 어려운 개념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데에서 꼬투리 잡히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이건 OT잖아. 그렇잖아요? 문제 들어도 안 갔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기호로 답을 하라고 했는지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지 그래프만 그리라고 했는지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을 하라고 했는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단 답안 작성 시작한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신 겁니다. 이게 제일 바탕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얘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시작한다. 이게 일단 우선이신 거고.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은 이름이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서술이 뭔지 아시죠? 답안이 문장으로 끝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솔직히 제가 서술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더군다나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노트 정리해줄 때 문장 만들어주는 걸 그래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미안해. 그래서 필기를 할 때 항상 저는 단답형으로 끊죠. 그래서 뭐 수분 함량의 변화 끊고 뭐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안 좋게 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말하면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술을 내가 말로 할 거니까 거기에 핵심 용어만 저는 단어를 나열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저처럼 필기를 하시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맥락인 건데 문제 조건 만족이 안 되신 겁니다. 설명하고 서술하라라고 하는 문제에 뭐뭐 했다 온점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건 서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악독한 마음으로 내지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채점관이 뭐 그렇게 애누리가 없어 싶으실 텐데 경쟁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14대 1, 15대 1쯤 됩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고대에서 보통 뽑은 인원이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 15명에서 20명 사이이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경쟁률이 15대 1 붙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관식 답안지를 한 2, 300개를 채점을 해야 돼요.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모든 건 다 봐주지 않겠다라고 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200개, 300개 좀 답안지를 보잖아.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못 알아보겠는 글씨를 흐릿하게 알아봐가지고 어떻게든 문장이 안 나는 걸 맞는 것처럼 봐서 채점 해달라? 이렇게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 입장에서는 가이드에 맞지 않거나 틀리게 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을 해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문장형으로 끝나셔야 합니다. 뭐뭐함, 뭐뭐 했음.
하면은 안 돼요. 뭐뭐 했다로 끝나셔야 되고 제일 조심하실 거 화살표 동글뱅이 X 기호 안 되십니다. 이해를 하겠어. 시간 없고 빨리 써야겠고 이거 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안다고 해도 채점자 그 사람이 나는 네가 쓴 화살표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꼬투리 꼬투리. 그래서 서술해라고 하는 문제는 기호 무조건 피하십니다. 기호를 안 쓰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문제에서 기호로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그건 따라가 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서술해야 돼라고 하는 문장이면 뭐 위로 아래로 옆으로 밑으로 다 안 돼요. 그냥 화살표 빼시고 뭐 있음 없음 뭐 한다 못한다 OX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것처럼 오케이 땡 안 돼요. 무조건 한국말로 서술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생물학이다 보니까 중요한 거 우리 알잖아. APC라고 하는 그 약자가 일단 일반 생물학 범주에서 의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NFS 프로모팅 팩터하고 그 다음에 안티젠 프리젠팅 컴플렉스하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암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집안의 유전적 형질을 APC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자라고 하는 거가 알아. 나도 알아. 자기들이 APC라고 틱 쓰면 나도 뭔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채점자도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시문에,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LDL이라는 약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시문을 출제한 사람이 쓴 글인 거잖아. 거기에 LDL 나왔잖아. 그걸 받아고 답안지에 쓴다. 이건 대체 오케이.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시문에 안 나왔어. 안 나온 단어. 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산소를 의미하고 싶을 때 옥시라고 쓴다라든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의미하고 싶을 때 이제 MT라고 쓴다. 그걸 MT라고 썼을 채점자가 나는 네가 쓴 그놈의 MT가 멤버십 트레이닝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쭌말인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네 답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그걸 다 써요. 언제 다 써요? 막 PFK 이런 거 언제 다 써요? 답답하다, 그치? 그러니까 약어가 자주 등장할 것 같으면 최소 내가 쓴 글에 최초 등장할 때 한 번, 그때는 풀네임을 써주시는 걸로. 그리고 나면 약간 신문기사 같이 뭐 이하 PFK 해주면 그때부터는 PFK 괜찮은데 그냥 이 글에 제시문에도 없고 문제에도 없는 그 약자를 내가 최초로 쓸 거다?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약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는 풀네임과 함께 최초로 한번 제시해주시고 그 다음번은 뭐 반복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 식으로 상관없는데 최초 한 번은 약자를 쓸 때 조심을 좀 하실 거. 그래서 문제 꼼꼼히 읽으시고 그다음에 진짜 꼭 말씀드리면 기호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이 써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채점지를 주면서 쓰지 말라고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은 몰랐어요예요. 이걸 쓰면 안 되는지 몰랐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기호를 쓰는지 몰랐다라는 답변이신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꼭 염두를 하셔야 되세요. 특히 모의고사 준비하실 때에는 의식적으로 기호를 안 써야지. 기호를 안 써야지. 약어를 쓰려면 첫 번째는 풀네임을 써줘야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온식 이런 거 화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그것까지 내가 학원 안 할게. NA 이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특히 생물학에 등장하는 OAA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옥살로 아세테이트인 거 나도 아는데 그거 최초로 쓸 때는 좀 옆에 풀네임을 쓰라고. 그리고 풀네임을 쓸 자신이 없으면 한국말로 쓰세요. OAA 옆에다가 옥살, 아세트산 쓰라고. 스펠이 틀릴 것 같으면. 진짜 최악이 뭐냐면 한국말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 그 와중에 스펠이 틀린다. 와, 이건 감점에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영어 스펠이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시면 한국말로 풀네임 쓰시고 그렇게 해서 답안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맞는 걸 틀리게 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거는 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3번은 요즘 학생들이 사실 나도 그게 좀 있긴 한데 저도 약간 콜포비아 있습니다. 예, 전화 잘 못해요. 뭐 이렇게 고객센터 같은 거 문의할 일 있으면 그냥 챗봇 이용해버리던가 아니면 고객센터 같은 거 해버리지 전화 잘 안 합니다. 저도 약간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요즘 친구들이 주로 소통을 문자로 많이 하죠. 뭐 깨깨오톡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요즘 뭐하니? DM? 뭐 그런 걸로 보통 소통 많이 하시고요. DM으로 대화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이라고 하는 게 말을 글자로 옮겨 놓으면 글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있잖아. 말을 글자로 옮기잖아. 자기들이 맨날 수다 떠는 그 말 있잖아요. 약간의 은어와 그들만의 어떤 유행어가 섞여 있는 그런 대화를 글로 옮겨 놓으면 우리는 그런 글을 낙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은 글에서 갖춰줘야 되는 형식이 있고요. 서술형 문항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생물 지식도 물론 보려고 하는 게 맞지만 그대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탑3 안에 드는 학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교 학생이 될 만큼의 인문적 소양의 인재를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쌤 맞춤법 틀리면 틀리나요? 그 개념이 맞다고 해도 맞춤법 틀린 학생의 답안지가 예뻐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쌤, 답안지가 예쁜 거랑 안 예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뻐 보이지 않는 답안지는 트집을 잡고 싶어지죠. 네, 예쁜 답안지는 슬쩍 틀린 것도 약간 맞는 것처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최첨단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쵸? 그래서 이왕에 좀 예쁜 답안지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말을 글로 옮기는 게, 글자로 옮기는 게 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항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우리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말로 쓰는 표현을 구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표현 써요. 이걸 글자로 옮긴다고 글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라고 하는 표현은 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물론 말할 때도 쓰고 글로 쓰는 표현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지금 말한 것처럼 말로는 쓰지만 글로는 안 쓰는 그런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게 그런 건 줄 몰라요. 이게 본인들이 글로 쓰고 또 선생님 그러고 나면도 구어적 표현이에요. 구어적 표현이에요. 글에다가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 이거의 뜻을 가지고 싶으면 어떤 걸 써야 하느냐. 다음에라든지 그 다음에라든지 이렇게 쓰시는 게 무어적 표현이신 거고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런 표현은 글에는 쓰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고란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또는 친구들 많이 쓰시는 거, 안 좋아해. 안 할 거다. 이거 뭔가 부정을 하고자 할 때 동사 앞에 안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어적 표현이십니다. 문어적으로 쓰시면 안 되세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거고 안 갈래가 아니고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작성이 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구어적 표현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자꾸 작성하시면서 이게 어색한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장을 현란하게 진짜 무슨 현학적으로 써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연고대 교육을 받을 만큼의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막 있어 보이는 허세를 부리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내가 책을 좀 읽는 사람이다라는 건 보일 수 있게 이런 표현들은 좀 피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장 학생들 첨삭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많이 씁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다음에 많이 쓰는 친구들이 많죠. 그게 3, 4월 달 동안 빈번하게 나왔던 게 이제 조금 안 나옵니다. 현장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이제 인강 친구들은 요 강의 보시고 연습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글씨가 안 예쁘다고 해서 감점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있잖아. 글씨가 안 예쁜 거랑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건 조금 달라요. 사실 저도 악필입니다. 판서하고 손글씨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제 눈에는 제 판서도 별로 예쁜 글씨는 아니라서 저희 아버지 악필이세요. 나에게 예쁜 글씨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안 계셨고 공부할 때 사실 저도 약간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글씨 쓰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바쁘고요. 정리할 게 너무 많고 노트픽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글씨를 날려 쓰는 편이기도 하고 제 글씨가 예쁜 글씨가 아니란 것도 알아요. 근데 대신에 이건 있죠.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주관식 답안을 작성을 한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답안지를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하겠다 싶은 건 지우고 고치는 정도의
정성. 무슨 얘기냐면 글씨가 안 예쁘다고 해서 감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생들, 1인이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짜 글씨 알아보기 힘든 친구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의 글씨가 예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듭니다. 사실 그런 친구들 채점하기 힘들어요. 눈도 너무 아프고요. 인간적인 얘기로 조금 짜증도 납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내 학생이니까 짜증이 좀 나지만 짜증은 짜증이고 점수는 점수니까 웬만하면 줄 점수는 주자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 채점자가 된 입장에서 그런 답안지를 받았어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되시는 거냐면 채점자 당신이 내 답안을 알아보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이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간절한 사람이 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채점자한테 내가 쓴 정답을 보고 점수를 주세요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점자가 자다가 일어나 흐린 눈으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답안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점자가 나 자다 깨서 보는 바람에 네 글씨 못 알아봤다 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대고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진짜 미안해 없는 입장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쁜 글씨 막 이렇게 귀엽게 막 여학생들 예쁜 글씨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채점자가 한눈에 보고 이 글자가 기억인지 지읒인지 고민은 안 하게 만드는 답안지를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약간 샤바샤바 짜친다 해도 나는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입장이 좀 그래. 수험생 입장이 조금 아쉬운 입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글자를 채점자가 못 알아봐서 채점 불가 띡띡 하는 순간 빵점이신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쌤 그럼 저는 지금 주간에 뭐 연습이니까 여기 대충 쓰고요. 가서 제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3번 가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심지어 당사자도 아니야. 난 그 학교 안 갈 거란 말이야. 그래도 시험장 가면 긴장이 되고 옆에 있는 학생들이 종료 시간 15분 남기면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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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15분 갑니다. 그거 수정 테이프 소리인 거거든요. 사용을 허용을 해주긴 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지웁니다. 답안지 교체하기엔 15분 너무 짧게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글씨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집중도 높이셔야 할 거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안 작성을 하시고 이제 이게 내가 내 글씨가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겠나? 라는 걸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닐 것 같으면 지우고 빨리 고쳐 쓰시던지. 그리고 원래는 주관식 답안을 작성을 할 때 학생이 이제 중간에 답안을 쓴대요. 쓰다가 내가 22번을 도저히 모르겠어 갖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23번 문제 답을 먼저 쓸게요. 그래서 23번 먼저 쓰고 나중에 22번의 답이 생각이 났다. 연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번호별로 칸이 있거든.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칸 배정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답을 쓰다가 또 친구들 중에 이 표시 많이 쓰는 친구들 있죠. 중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교정부호이시고요. 교정부호는 완성본에는 교정부호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은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에 이걸 남발한다는 거는 내 답안지는 완성본이 아니란 얘기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삐친 표시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을 작성하실 때 필요한 용어를 다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담고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큰 뜻은 그래 중구난방 해도 상관은 없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2번 답은 여기 썼는데 3번 이제 4번부터 하나 쓰다 보니까 3번을 여기 쓰겠다. 최소한 그럼 채점자가 봤을 때 이만큼은 2번이고 이만큼은 4번이고 이만큼은 3번이고를 알아볼 수 있게 구획을 명확하게 하시던지 채점을 하는데 2번 답을 막 쓰더니 이렇게 내려오더니 이만큼이 다 2번이라고 해놓고 3번은 또 막 이렇게 써놓고 이런 답안은 채점자로 하여금 좋은 점수를 별로 주고 싶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표현을 따르자면 예쁜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쁜 답안지라고 하는 게 채점자에게 나 공부 많이 했다. 나 이만큼 알고 있다. 그리고 내 공부 결과를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어필이 되는 시험지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일단 마음속에 잡아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모의고사 풀이를 할 때 이 4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답안들을 무수히 많이 보실 겁니다. 저는 매번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현장 친구들이 안 고쳐졌던 거거든요. 본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염두를 하시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모의고사부터 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